내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즐기던 중이었다. 그때 한 여종업원이 조용히 내 식탁 위에 접힌 쪽지를 밀어놓았다. 마시지 마세요.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무심한 척하며 내 막걸리 잔을 며느리의 잔과 바꿔놓았다. 불과 5분 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 이름은 김선희이고 올해 62이다. 평생 기억할 내 62번째 생일은 내 목숨을 구해준 날이자 동시에 가족의 배신을 깨닫게 된 날이었다. 그날은 금요일 밤 아들 민수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내가 늘 좋아하던 종로의 전통 한식당 청군정이었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알고 있다며 특별히 예약했다고 했다. 며느리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늘 긴장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식당은 추석을 앞둔 듯 북적였고 따뜻한 조명 아래 나무 탁자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냄새가 퍼져 있었다. 민수는 건배를 위해 전통주를 주문했고 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머니, 오늘따라 정말 고우세요. 민수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고 잠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어머니 같았다. 수진도 잔을 들었지만 미묘하게 떨리는 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다. 나는 늘 먹던 갈비찜을, 민수는 비빔밥을, 수지는 샐러드를 시켰다며 다이어트를 핑계로 곁들임만 먹었다. 식사 내내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민수는 회사 일 이야기를 했고 나는 최근 다니기 시작한 노인문화센터의 장구 강좌를 자랑했다. 하지만 내내 수진에게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건배 시간이 다가왔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다. 어머니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가장 강한 분께. 그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도 잔을 들며 특별한 시어머니께 라고 말을 짓는데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잠깐 멈칫한 듯한 어조가 마음에 걸렸다. 그때였다. 한 종업원이 다가와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며 작은 쪽지를 내 접시에 슬쩍 두고 갔다. 눈빛이 간절했고 바로 다른 손님 자리로 향했다. 손이 떨리며 나는 쪽지를 펼쳤다. 마시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말했다. 안쪽에서 다시 쪽지를 읽어도 글귀는 변하지 않았다. 돌아왔을 때 민수는 평소처럼 대화했고 수지는 내 잔을 힐끔거렸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민수가 자리를 돌린 사이 아무렇지 않게 내 잔과 수진의 잔을 바꿨다. 가족을 위해 내가 잔을 들며 말했다. 민수는 활짝 웃었고 수진도 모른 채 내 잔, 사실은 그녀의 잔을 들었다. 우리는 동시에 마셨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5분이 지나자 수진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몸이 좀 이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몸이 이상해요. 수진이 거의 속삭이듯 말하며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식당 안은 서늘했는데도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깨를 부축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공포와 끔찍한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지는 일어서려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소리가 가빠졌고 눈빛이 흐려지며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갔다. 119에 신고해!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속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른 손님들도 상황이 심각함을 알아차리고 술렁였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추석 연휴 전날의 번잡한 서울 거리를 뚫고 우리는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수지는 의식을 잃었고 구급대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안정시키려 했다. 뒷좌석에서 민수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주먹 속에 웨이트리스가 건넨 쪽지를 쥐고 있었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경보처럼 울렸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수진을 데려갔다. 민수와 나는 딱딱하고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소독약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점심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음식이라도 잘못 먹은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쪽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이것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시간이 몇 시간처럼 흐른 뒤 짧은 수염을 기른 젊은 의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말하기 힘든 소식이 담겨 있었다. 수진 김 씨, 가족분 되시죠? 네, 저는 남편입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세요. 민수가 즉시 대답했다. 수진이는 지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혈액 검사 결과 디곡신이라는 심장 약물이 매우 높은 수치로 검출됐습니다. 디곡신이요? 민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보통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이지만 이번처럼 고용량이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독살하려 했다는 건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단정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신중히 말했다. 다만 이 정도 용량이 우연히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좁은 공간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럴 수가.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짓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속은 이미 결론에 닿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이런 약을 술에 타는 게 가능한가요? 네. 디곡신은 액체에 녹습니다. 이번 경우 술과 함께 검출됐는데 알코올은 독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민수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웨이트리스, 쪽지, 그리고 잔을 바꾼 내 결정까지. 말이 끝날 때마다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럴 리 없어.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금 말씀하신 건 누군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 나는 속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경찰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혈액 검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의사가 떠나자 민수와 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수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줘. 그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최근에 수진이가 이상한 점 없었니? 집에서든 말이든. 민수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니 건강을 두고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주 헷갈려 한다면서 요양병원도 알아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요양병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좋은 곳들 알아봤다면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민수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난 기억력에 아무 문제 없어. 난 멀쩡해.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너무 설득력 있게 말해서. 또 뭐가 있지? 나는 내심 두려우면서도 물었다.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지난달에는 어머니 재산에 대한 위임장을 미리 받아두자고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라면서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그제야 나는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수지는 단순히 나를 독살하려 한 게 아니었다.
이미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것이다. 그녀가 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노인성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다른 게 있니? 내가 묻자 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3주 전 수진 가방에서 약병들이 잔뜩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물어보니 자기 비타민이라고 해트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도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약인지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흰색 작은 알약들이었는데 병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김선희 어머님 되시죠? 네, 제가 김선희입니다. 경찰에서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 결과도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병원 안쪽에 개인 면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까 봤던 의사와 2명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했다. 추가 분석을 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수진 씨, 혈액에서 디곡신만 검출된 게 아닙니다. 다른 심장 약물도 장기간 소량 섭취한 흔적이 있습니다. 내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럼 누군가 저를 오랫동안 조금씩 독살해 왔다는 건가요?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가진 중년 여형사, 이 형사 이수진 경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김선희 씨, 최근에 약을 복용하신 적 있나요? 이상 증상을 느낀 적은요? 나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가끔씩 찾아왔던 어지럼증, 평범한 노화라고 넘겼던 피로, 순간순간의 혼란. 네. 나는 속삭였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민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기 싫었어. 그리고 수진이가 그게 나이에 맞는 정상 증상이라고 했거든. 그 말은 공기 중에 비난처럼 떠돌았다. 그 순간 나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을 속이면서 나를 천천히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괴물은 밖에서 온 게 아니었다. 우리 가족 안에 있었다. 그 후 며칠은 느리게 흘러가는 악몽 같았다. 수지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민수는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이 형사는 지난 4일 동안 3번이나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을 가진 꼼꼼한 여형사였다. 매번 만날 때마다 내 삶의 공포스러운 퍼즐이 조금씩 맞춰졌다. 김선희 씨, 이번에도 이 형사가 말했다. 며느리분의 배경을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진이 나를 돌본다며 찾아오던 곳이었다. 이제 그 방 구석구석이 그녀의 거짓으로 오염된 것 같았다. 수진 씨는 결혼 전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다양한 약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민수는 나날이 더 지쳐 보였다. 하지만 왜 엄마를 해치려 했을까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이 형사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나와 주고받더니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어머님 유산의 단독 상속인이 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저는 어머니를 위해 그런 마음 한 번도. 그러나 아내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머님이 법적 문서를 변경하시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정황이 있습니다. 나는 수진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며 유언과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수많은 대화를 떠올렸다. 병원 갈 때마다 따라오며 걱정스러운 미소로 내 옆에 앉았던 모습이 눈앞에 스쳤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형사가 말했다. 수진 씨 컴퓨터에서 치매 전문 고급 요양시설을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방문이 드문 곳들이었죠. 내 위장이 뒤틀렸다. 날 거기에 보내려 했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노인의 인지 기능을 악화시키는 방법과 심장질환 환자의 죽음을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법까지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세상에, 그녀가 어떻게?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걸 알아야 했다. 지난 며칠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전부 불길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 형사님, 말씀드려야 할 게 더 있습니다. 그 뒤 1시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몇 달 전부터 수진이 나에게 차나 특별한 간식을 가져다 주던 일, 그 후 내가 이상하게 피곤하고 혼란스러웠던 일, 민수 앞에서 내 기억을 은근히 의심하게 만들던 말투들. 선희 어머님, 어제도 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어머님, 5분 전에 같은 질문하셨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내 자존심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나는 정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수는 창가에서 돌아서더니 공포에 찬 얼굴로 속삭였다. 저는 그녀 말을 믿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매번 수진이가 오늘 어머니가 발작을 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녀가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이 형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물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김선희 씨? 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2달 전쯤이었다. 수진이 점심을 가져왔다. 직접 끓였다며 된장국을 내밀었는데 그날따라 양이 많아 남는 걸 가져왔다고 했다. 나는 고맙게 받아 먹었지만 곧 심하게 아파 누워야 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했을 때 수지는 내가 점심에 뭘 먹었는지조차 기억 못한다며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날 기억나세요? 이 형사가 물었다. 네, 점심은 분명히 기억해요. 하지만 너무 몸이 안 좋고 어지러워서 반박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다음 날엔 괜찮아져서 의사는 단순한 위장염이라고 했죠. 민수는 2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어머니를 서서히 중독시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어머니를 미치게 만든 거라 믿게 도왔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가슴 깊숙이 복잡한 고통이 파고들었다. 그 애는 사람을 속이는데 능숙했어. 나조차도 속였으니까. 이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말을 이었다. 김선희 어머님,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머님께 쪽지를 건넸던 종업원 장다은 씨 말입니다. 그녀는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2년 전 그녀의 할머니가 비슷한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무슨 뜻이죠? 장다은 씨의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인지 저하와 혼돈 증세를 보이셨고 가족들은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신부전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늘 뭔가 잘못됐다고 의심했죠.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당시 할머니를 돌보며 요양시설 입원을 강하게 권한 사람이 바로 수진 씨였습니다. 그때는 본명 대신 다른 성을 쓰고 있었죠. 순간 방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눈에 공포를 담았다. 그럼 제 아내가 예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건가요? 현재 그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이 형사가 확인해 주었다. 장다윤은 수진을 알아보고 몇 주간 조용히 추적해왔다.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행동을 결심했다. 그 젊은 종업원은 낯선 이였지만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다. 지금 대은 양은 어디 있나요? 직접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곧 만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의심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막지 못해서. 나는 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민수야, 네 잘못이 아니야. 수지는 교묘하게 널 조종한 거야. 누구라도 속았을 거야. 그래도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겉으론 완벽한 며느리처럼 행동했는데 이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김선희 어머님, 내일 서울중앙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 공식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 장다은 씨와 직접 대화하실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건 뭐든 하겠습니다. 형사가 떠난 뒤 민수와 나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수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 지난 달들 동안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아프거나 어지러운 게 아니었어. 내가 내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웠던 거야.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지는 남편을 잃은 내 과거의 상처와 민수의 두려움을 이용해 우리를 천천히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 바로 낯선 이의 용기였다. 며칠 뒤 나는 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장대은을 만났다. 작고 여린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김선희 어머님, 2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대은 양.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어요. 대은 양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장다은은 자신의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섬뜩할 만큼 내 상황과 닮아 있었다. 저희 할머니, 김은숙 할머니는 제가 알던 가장 강한 분이셨어요. 70덜비셨는데도 여전히 직접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일요일이면 온 가족을 위해 한상 차려주셨고 재산 관리도 스스로 하셨죠.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셨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할머니를 알게 됐나요? 내가 물었다. 마트에서 할머니가 넘어져 손목을 다쳤을 때였어요. 수진이 다가와서 간호조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모르는 어르신을 그렇게 걱정해주니 저희 가족은 감동했죠. 장다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뒤로 수지는 자주 찾아왔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고 장을 봐드리고 외롭다며 할머니를 돌보는 게 자기한테도 힘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희도 고마웠죠. 저도 대학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은 맞벌이에 바빴으니까요. 정말 하늘이 보낸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이미 결말을 짐작하며 물었다. 그 다음엔 2달쯤 지나자 수진이 할머니가 가끔 불을 끄지 않고 잔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소했지만 점점 불안한 기운이 퍼졌죠. 그리고 수진은 치매 관련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빨리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보라고 설득했어요. 내 속이 뒤틀렸다. 바로 내가 당했던 방식이었다. 결국 시설에 모셨군요. 네. 하늘마루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고급스럽고 비쌌지만 최고라며 계속 밀어붙였죠. 결국 저희 가족은 죄책감을 느끼며 동의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계셨죠? 6개월이요. 그 후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평생 심장병력이 없으셨거든요. 마지막에 저한테 속삭였어요. 수진이 자꾸 비타민이라며 약을 주는데 먹으면 더 피곤해진다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기록이 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장다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수지는 그 요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비슷한 사례가 몇 건 더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지 저하로 입원한 노인들이 짧은 기간 안에 심장 문제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부족했고 경찰도 노인의 흔한 죽음이라며 무시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수진을 다시 본 순간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았죠. 저는 계속 지켜봤고 어머님 잔에 뭔가를 타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 행동하지 않았다면 또 한 분이 희생될 뻔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두려워요. 수진 같은 사람이 다른 가정에도 상처를 남겼을지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민수가 나를 데리러 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장다은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민수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수진이 혹시 내 재산이나 유언장 같은 이야기를 꺼낸 적 있니?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네,
3달 전부터 자주 말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니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요. 제 명의로 집을 돌려놓으면 나중에 편하다고, 또 위임장을 받아두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내 피가 얼어붙었다. 넌 그 말을 믿었니?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너무 집요했고 마치 내가 불효자인 것처럼 몰아가니까 점점 흔들렸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수지는 내 건강, 내 재산, 심지어 내 아들과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한 낯선 이의 용기 있는 눈빛이었다. 민수야, 최근 몇 주 동안 내가 제대로 기억 못한 채 서류에 서명한 적 있니?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제발 사실을 말해줘야 해.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2주 전이었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심하게 혼란스러워 했다고 했습니다.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셨다고 하면서 서류 정리를 원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조금 멍한 상태였고 수지는 변호사가 권유한 서류라며 준비해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시겠다고. 무슨 서류였는데? 재산 위임장과 유언장 추가 조항이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을 경우 제게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얻어맞은 듯했다. 민수야, 난 그런 걸 요청한 적도 변호사와 상의한 적도 없어. 그날 수진이 약을 먹여 날 혼란스럽게 한 뒤 억지로 서명하게 만든 거야. 민수는 차를 서울 시내 대형 마트 주차장에 세우고 얼굴을 감쌌다. 엄마, 난 정말 바보였어요.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거야. 너를 세뇌하듯 믿게 만든 거지. 하지만 내일 바로 변호사에게 가서 모든 서류를 무효화하자. 그날 밤 민수가 변호사에게 긴급 약속 전화를 하는 동안 나는 서재에서 재산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수진의 계획은 소름 끼칠 만큼 정교했다. 내가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 입원하면 그녀는 위임장을 근거로 내 재산을 자유롭게 쥐고 흔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 대은 양의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죽음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위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놓친 게 하나 있었다. 바로 할머니를 잃고도 잊지 않은 젊은 여인의 결단이었다. 수지는 독을 마신 지 4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이영색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몸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남편을 계속 찾고 있고 어머님이 무사하다는 걸 알리자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내 위장은 뒤집히는 듯했다. 꼭 만나야 합니까?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에서 중요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당신은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만나겠습니다. 다만 민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소독약 냄새가 스민 복도를 지나 수진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경찰관이 서 있는 모습이 그나마 나를 안심시켰다. 문이 열리자 나는 몇 달간의 고통을 안겨준 여자를 처음으로 다시 마주했다. 수진은 창백했고 링거줄에 의지한 채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 순간 그동안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녀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링거가 꽂힌 팔로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의 표정은 곧장 연약한 척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뻗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무사하시다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나는 문가에 서서 다가가지 않았다. 민수가 나와 그녀 사이에 서서 방패처럼 막아섰다. 수진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우린 네가 한 짓을 다 알아.
순간 수진의 표정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나는 이미 그녀가 뛰어난 연기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피해자인데요. 누군가 우리 둘 다 해치려 한 거잖아요. 아니, 누군가 해치려 한 건 나였고 그 누군가는 바로 너야. 그제야 그녀의 눈에 잠시 어두운 기운이 스쳤다가 금세 눈물을 가장한 연약함 뒤에 숨겨졌다. 어머님, 왜 저를 이렇게 모함하세요? 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사랑해 책는데요. 그럼 장다은 양의 할머니에겐 어떤 사랑을 줬니? 내가 쏘아붙였다. 수진의 눈빛이 단숨에 변했다. 눈물은 사라지고 차갑고 분노에 찬 본색이 드러났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수진아, 집에서 네가 숨겨둔 약들과 이메일을 다 찾았어. 유언장, 위임장, 돈, 전부 다. 그제야 수진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가면을 벗었다. 민수야, 제발 이해해. 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는 문가에 서서 다가가지 않았다. 민수가 나와 그녀 사이에 서서 방패처럼 막아섰다. 수진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우린 네가 한 짓을 다 알아. 순간 수진의 표정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나는 이미 그녀가 뛰어난 연기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피해자인데요. 누군가 우리 둘 다 해치려 한 거잖아요. 아니, 누군가 해치려 한 건 나였고 그 누군가는 바로 너야. 그제야 그녀의 눈에 잠시 어두운 기운이 스쳤다가 금세 눈물을 가장한 연약함 뒤에 숨겨졌다. 어머님, 왜 저를 이렇게 모함하세요? 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사랑해 측는데요. 그럼 장다은 양의 할머니에겐 어떤 사랑을 줬니? 내가 쏘아붙였다. 수진의 눈빛이 단숨에 변했다. 눈물은 사라지고 차갑고 분노에 찬 본색이 드러났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수진아, 집에서 네가 숨겨둔 약들과 이메일을 다 찾았어. 유언장, 위임장, 돈, 전부 다. 그제야 수진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가면을 벗었다. 민수야, 제발 이해해. 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거야. 그때까지 메모를 하던 이 형사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지금 본인 입으로 장다은 양의 할머니를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신 겁니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같은 일을 계획했다고? 수진은 뒤늦게 실언을 깨닫고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다. 나는 침대 가까이 다가서되 닿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몇 달 동안 넌 내 정신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날 짐처럼 느끼게 했어. 하지만 난 살아남았어. 그리고 넌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못할 거야. 수진의 눈빛이 증오로 번쩍였다. 어리석은 노인네. 난 원래 품위 있는 죽음을 주려 했어. 이제 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싸구려 시설에서 천천히 썩어가겠지. 민수가 격분하며 앞으로 나섰지만 내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이제 더 이상 우릴 해치지 못해. 병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내 삶을 잠식했던 악마를 정면으로 마주한 기분이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된 듯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야. 이제야 치유가 시작될 것 같구나. 그날 밤 이형색에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 모든 걸 자백하고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나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다른 노인 3명에게도 같은 일을 했다는 고백까지. 전화를 끊었을 때 나에게 남은 건 승리감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다. 그녀가 망가뜨린 인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공포의 시대가 끝났다는 안도감도 찾아왔다. 6개월 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삼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평화. 더는 가스불을 확인하려 강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기억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내 정신은 언제나 맑았고 혼란은 병이 아니라 독 때문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매주 일요일이면 빠짐없이 날 찾아온다. 재판이 끝난 뒤 몇 주 동안 그는 수진을 믿었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가족 상담을 받으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 엄마, 어느 상담 시간에 민수가 말했다. 사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라리 엄마가 병에 걸린 거라 믿는 게 아내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쉬웠던 거예요. 왜 더 쉬웠나요? 상담사가 물었다. 엄마가 아픈 거라면 제가 효자처럼 곁에서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수진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제가 잘못 선택해서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 속의 악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다. 아들은 솔직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할 수 있었다. 수진의 재판은 3주 동안 이어졌다. 나는 이틀 내내 증언대에 서서 내 이야기를 했고 장대훈도 할머니의 죽음과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이유를 담대하게 증언했다. 수진은 인격장애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년간 준비한 독극물 검색 기록, 위조된 서류, 재산 조작 증거를 모두 제시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였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건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여자가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니 정의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삶에 큰 변화를 주기로 했다. 가장 먼저 집을 옮겼다. 수진이 수없이 드나들며 독을 풀었던 집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다. 서울 근교 남한산성 근처에 작은 한옥집을 구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삶을 키우는 과정은 나를 치유했다. 장대우는 이제 내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종종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그녀의 간호학 학업을 돕고 있다. 할머니를 기리는 동시에 내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어머님, 저 결심한 게 있어요. 최근 만남에서 대훈이 말했다. 뭔데? 저는 노인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나는 눈물이 고였다. 정말 훌륭한 결심이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다시 삶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노인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온 전사들이고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걸요.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잊었던 따뜻함을 되찾게 했다. 내 고통스러운 경험이 세상에 선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그 모든 아픔에도 의미가 있었다. 나는 이제 간견을 다니며 노인 학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안에서 유사한 패턴을 깨닫고 찾아와 고백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70대 여성은 사위가 은근히 은행 계좌 접근을 요구했다고 털어놓았고 또 어떤 가족은 새로 들어온 간병인과 만난 뒤에만 아버지가 혼란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세상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민수는 최근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알게 된 정현이라는 여성이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그녀는 진솔하고 투명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자의 경계를 존중해 주었다. 엄마, 민수가 어느 날 말했다. 이제 절대 누구도 엄마를 다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조종의 징후를 배웠고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 말하면 무조건 믿을 겁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난 네가 모든 걸 지켜주길 바라지 않아. 그냥 내 판단을 믿어주면 돼. 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 정말 그랬다. 수진의 배신과 싸우며 살아남은 과정은 나 자신조차 몰랐던 힘을 일깨웠다. 나는 62살이지만 마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되는 듯하다. 요가 수업에 다시 나가고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며
오래 미뤄왔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다. 매일 아침 두려움 없이 눈을 뜨는 것, 그 자체가 수진의 계획에 맞선 내 승리였다. 그녀는 나를 무력한 노인, 치매에 걸려 결국 사라질 존재로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 어느 날 오후 텃밭에서 김을 메고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나는 낯익은 글씨체를 발견했다. 반송 주소는 없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수진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순간 그냥 찢어버릴까 고민했다. 나는 그녀에게 빚진 것도 읽어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결국 조심성을 이겼다. 편지는 짧았고 언제나 그랬듯 수진다운 자기중심적인 내용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열악한지,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불평만 늘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주려던 은혜를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여전히 수지는 자신을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여기고 있었다. 여러 건의 살인을 자백하고도 그녀는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왜 반드시 그녀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야 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아궁이에 넣어 불태웠다. 종이가 잿더미로 변하며 연기가 사라지는 걸 바라보면서 수진이 내 삶 위에 얹어두었던 마지막 힘마저 사라진 걸 실감했다. 이른 아침, 새로 이사한 남한산성 근처 집 마루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다. 나는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인간의 악랄함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잃었고 착함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환상도 잃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걸 얻었다. 나는 내 안의 강인함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버텨낸 지혜를 얻었으며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솔직하고 깊어졌다.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는다. 잠시 후면 민수가 도착한다. 일요일마다 함께 점심을 준비하는 건 우리가 다시 회복한 소중한 전통이다. 예전엔 수진 때문에 잃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되찾은 행복이다. 기다리며 나는 생각한다. 나처럼 운 좋게 살아남은 이도 있지만 대은이의 할머니와 수진의 다른 희생자들은 다시 삶을 일으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은 우리가 하는 활동 속에 살아 숨쉰다. 62세의 나이에 깨달은 건 단 하나다. 인생은 언제든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뜻밖의 순간에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싸우는 것. 나는 김선이 내 가족에게 살해당할 뻔했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침묵을 거부한 전사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 매일 아침 자유롭게 눈을 뜨고 건강하게 숨쉬며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에 대한 가장 달콤한 복수다.